스카이어 스르프 타임즈 2023년 12월 23일자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좋았다고 생각하시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또한 필요하시면 배속 보시기를 바랍니다. 한동훈 비대위 29일 출범 유력, 여당 세대교체 나서라라는 제목으로 김기정 기자가 중앙일보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내년 4월 10일 총선에서 국민의힘을 이끌 한동훈 비상대책위원회 체제가 오늘 29일 출범할 가능성이 크다고 여권 고위 관계자가 22일 전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한 15명 이내로 구성이 되는데 뭐 어떻게 구성되는지 그게 주요 관심사다 이런 거 있지만은 당 지도부가 대거 교체될 전망이다 이렇게 되는데 아무래도 그 노땅 꼰대들은 좀 물러나고 그 586이 이제 꼰대가 됐죠. 그러니까 789가 이제 그 새로운 대한민국의 그 정권 창출을 위해서 젊은 70년대 생들이 이제 현실에 나서겠다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전당대회로 뽑힌 최고위원은 비대위 설치와 동시에 지위와 권한을 상실한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고 여권은 정권 심판에서 미래 대 과거로 총선구도 재편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법무부 장관 이임식에 그 환송하는 법무부 그 직원들인데요. 상당히 뭐 환호를 받고 나가는 것 같습니다. 이 표정들이 상당히 뭐 괜찮은 표정들 같아요. 잘해 보시라고 하는 격려하는 것 같은 그런 것 같습니다. 어, 여기도 유명 유튜버인데 네이버 TV를 통해서 합니다. 그 부부 방송인데 목로 동심 파괴라는 제목으로 동북아시아에 부는 친중 간첩 삭출 작전. 제목은 좀 거창하게 했는데 한국 내 그 친중 간첩을 그 삭출해야 된다 이 테마로 계속 했습니다. 그리고 그 뭐 쭉 풀어갔는데 이재명과 송영길은 사실 운명 공동체다. 그래서 세상에 그 개항구라고 자기 그 선거구를 내줄 정도로 뭔가 아쉬웠던 거 아닌가 뭐 이렇게 또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현재의 그 야권이 그 역사적으로 거슬러 올라가면은 2조 말에 민비 세력 이런 거 비슷해가지고 그 이 국민들을 착취하고 백성들을 매간매직하고 자기네들 기득권을 찾으려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 일본한테 합방을 당하면서 그 기득권을 다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거를 그 해방이 되자마자 찾으려고 그랬는데 박정희 대통령이 또 집권을 하는 바람에 양반도 아니었고 그다음에 뭐 친일파에다가 이런 사람이 다시 정권을 잡아가지고 쥐들이 계속해서 쪽을 못 썼다. 그러니까 어떻게 섰는지 민주화라는 이름으로 그 호남 지방을 주축으로 해서 그렇게 이제 운동을 해왔는데 까놓고 얘기해서 뭐 여러 가지 이렇게 그 근거 자료들을 조사를 해서 쭉 그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소각장 건설 이재명발 대형 사건이다라고 아예 결론을 내고 있고요. 노조는 사실 거기에 부응하는 노조는 제1공산당이나 마찬가지라고 아주 그 단언하고 있습니다. 풍력 발전에 그 중국 자본 들어오는 거, 그 새만금 중국 자본 줄줄이 착공 연기 이런 거, 미 변수의 촉인장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그 뉴스들을 조사해 가지고 나름대로 그런 조사를 했을 때 본인이 그 생각하고 있는 어떤 그 이 상관관계를 피력을 해 나가고 있어요. 전라도 깡패를 포섭하는 이재명이다. 원래 그 이낙연 씨가 좀 호남에서 힘을 실어야 되는데 이낙연 쪽 그 세력들을 죽이면서 호남 세력을 키워가고 있다 이재명이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낙연 씨는 경제 번영보다 안보가 본질이다. 중의존도 높아지면 예속 우려가 된다. 이렇게 미국에서 인터뷰했을 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참 그 객관적으로
중국과 예속되면은 곤란하다. 종속이죠, 종속되면은. 그런데 이제 친중 정치 이 애들은 이권 관계로 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중국하고 엮으려고 지금 그러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한국이 이 야당에서 검찰 국가라고 공격하는 거와 마찬가지로 그래, 검찰 국가에서 니들을 때려잡겠다 하는 검찰 국가가 되지 않으면은 한마디로 친중 간첩을 색출하지 않으냐고는 한국의 미래가 없다라고 단언하고 있습니다. 이게 중국에서 넘어온 간첩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크라이나에서도 이 러시아가 이 우크라이나 동부를 했는데 원래 그 러시아인들이 이 사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자발적 간첩들이 많아서 잡혔다는 얘기도 있죠. 그와 유사한 관계로 해가지고 뭐 이권 관계로 해서 자발적 친중 간첩들을 이번에 싸그리 제거하지 아니하면은 대한민국에 앞날이 없다 이렇게 풀어 나가고 있습니다. 병원 의사까지 얘기하는데 이게 이게 희소 가치가 있어야 권위도 있고 그러는 건데 이게 전부 다 공공의료 식으로 해가지고 의사의 질을 낮춰버리면은 그게 나중에 뭐가 되겠느냐? 아, 뭐 나중에 장기 매매해서 살라는 얘기냐? 쓸데없는 수술하게 만들고 뭐 이런 것까지 이제 확대 해석을 해서 풀어 매기고 있습니다. 어, 그 변호사들이 로스쿨 만들어져 가지고 그렇게 된 거와 마찬가지로 그렇게 얘기가 되죠. 어쨌든 우리나라 자체가 이 외세 아니 저 친중 간첩 세력이나 또 친북 간첩 세력을 제거하지 못한다면은 이조 말처럼 민비를 국민이 죽였어야 되는데 죽이질 못하고 할 수 없이 일본이 낭인들을 시켜서 죽게 만드는 그러니까 외세가 들어온다는 얘기는 현재 미국을 빗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되면은 완전 허수아비 정권으로 빠지게 된다. 뭐 이런 얘기까지 이제 풀어 매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진행자는 한동훈 씨가 비대위장이 되면서 운동권 세력을 제거해야 한다. 그거는 여야의 포진에 있는 친중 세력들 모두를 아우르는 거다 이거죠. 국회의원에서도 공천을 안 해야 될 거고 등등 이렇게 대변화가 이루어질 거로 생각합니다. 이렇게 말로 하는데 최근에 이제 제가 다시 제약이론 에세이라는 거를 별도로 연재 학습 방송을 하고 있는데요. 제목을 친중간첩 색출 작전이라고 얘기하더라도 근본적인 현재 문제를 잘 설명하는 거가 이분법 대립으로 표현을 해봐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필요 조건이 두 개가 있다. 아, 뭐냐? 이 친중간첩 색출 작전의 목적은 뭐냐? 국가의 생존이다. 이게 이제 공통의 목적이 되면은 어, 국가 생존을 위하여는 반드시 보수 정권이 유지돼야 된다. 왜냐하면이라는 이제 또 이유를 한번 얘기해 볼 수도 있고요. 보수 정권 유지가 되기 위하여는 반드시 중국을 주적으로 하여야 한다. 왜냐하면은 여기 할 얘기가 많습니다. 가정 원인들을 쭉 얘기를 해야 되는데 에, 중국이 한국을 정석 국가로 만들려는 게 냄새가 푹푹 풍기고 있다. 이런 거에 이제 가정일 수 있죠. 그걸 증명을 또 해야 될 것이고요. 한편 국가의 생존을 위해서는 진보주의 정권이 재집권되어야만 한다. 아, 진보주의 정권이 재집권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중국의 정치 경제적으로 종속이 돼야 된다. 왜냐하면은 중국 애들하고 이권이 많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얘네들은 진보 정권은 미국 애들하고 크게 친한 애들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중국을 주적으로 한다는 것과 그 다음에 중국의 이 주적으로 한다고 그러면 이제 북한은 이제 껴붙여서 항상 같이 가는 거죠. 중국과 북한은 이거하고 중국의 정치 경제적으로 종속된다. 이런 거하고는 서로 대립되는 관계다. 이렇게 이제 문제를 얘기를 해야 되는데 현재로서는 이 해결책은 뭐냐? 상대방을 제거하는 수밖에는 없다는 얘기예요. 이게 뭐 둘이 합의해 가지고
뭐 해야 될 성격 같지는 않다 이 말입니다. 여기에 뭔가 그 이 백신 그 치료제를 넣을 게 뭐 있겠냐, 이렇게 되는데, 아무래도 그 이 이해관계, 정치 이해관계는 상대방을 타협을 해서는 안 된다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586 정치 불신하는 한동훈 789 비대위로 승부수. 박국희 김정한 기자가 조선일보에서 오늘 보도를 했습니다. 좌파 운동권 이제 무대에서 내려올 때가 되었다. 그러니까 이제 저도 사실은 50년대생이니까 586에 80년대 잘 나갔죠. 6은 뭘 얘기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비유 속에 뭐 제가 어떻게 되든지 간에 저도 그 뭐 은퇴를 입장에서는 정치하는 애 새끼들도 이제 그만 무대에서 내려오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정치 외교 사회 문제를 원인 결과 논의로 도전해야 하지 않을까. 그래서 앞에 그 목로 동심 파괴 방송을 쭉 보면서 여러 가지 이런 역사 그및 그다음에 정치 외교 박사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인문 과학, 인문 사회 과학이라는 말을 쓰고 있기에 정치 외교 사회 문제도 가능하면은 원인 결과 논리로 한번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그 연재 방송을 하고 있는 그 제약이론 에세이 마지막은 과학의 발전 단계라고 그러는데, 그 사실은 이제 인과관계 연습을 하게 될 텐데요. 미리 제가 좀 정리를 해 봤습니다. 어쨌든 국내에 그 사회 인문적인 방향으로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어떤 주제에 대해 대개 어떻게 접근하냐면은, 첫째, 분류를 잘한다. 정보들을 모아가지고 이리정리국리해서 어떤 예외규칙을 만들어내며 정리를 끝내는데, 그게 분류를 잘한다 이런 얘기죠. 많은 경우 이거를 조사라고 하고요. 여기 이제 제가 그 쓴 표현이 있는데, 흔히 사회인문과학 분야의 전문가는 이것을 잘하는 것 같다. 거기에 비해 스루프 타임즈는 매일 뉴스에서 직관적으로 와닿는 생존과 기업의 국가 이익의 뉴스를 선택하여 편집하는 단계 수준밖에는 현재 안 하고 있었습니다. 왜냐, 인과관계를 또 편집을 하려고 그러면은 이것도 뭐 시간이 만만치 않게 걸리는 일이거든요. 둘째, 상관관계 수립 역량이 있는 것 같다. 그래서 통계를 걸러내서 다양한 그래프와 표를 작성하고 그 중에서 패턴, 유형이나 공통적인 주제를 찾아내는 능력이 있는 것 같다. 그런데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우연성이 아니냐, 그런 상관관계를 얘기하는데, 지금 이 친중 간첩이라고 정의를 했단 말이죠. 이재명이하고 송영길을. 어, 이게 우연성 의구심이냐 아니면 불충분한 정보 수집일 수 있다. 상관관계라는 것이. 어떠한 변수가 간과되면 상관관계가 무효로 드러나거나, 또 지금 송영길이는 법원 구속 상태에서 그 조사에 응하지 않고 있다는데, 이 어떤 변수가 나오면은 무효로 드러나거나 무효라고 선언되기 전까지 긴 시간이 또 걸리지 않을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 있고요. 대부분의 그 유죄를 증명하기 위해서, 그 상관관계를 증명하기 위해서 그 실험도 해보고, 또 그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증거를 또 수집한다고. 대부분의 실험이라는 게 이제 사회 정치적인 문제는 다른 증거들을 또 찾아야 되는 거겠죠. 노력의 낭비가 많을 것이다. 이해관계가 있는 적재자들에게 그 과정에서 인격모독이나 인신공격을 당하기도 합니다. 이 방송을 목로 동심파괴라고 방송을 하는 그 두 부부도 적지 않게 공격을 많이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사람을 상당히 높게 평가를 하는데, 좀 안타까운 면이 있다 이거죠. 말하자면은 그 국내에서 인정해주는 사람들도 꽤 많고, 또 독자들도 시청자들도 많고, 또 후원금으로 지탱해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어,
그럼 뭐를 좀 더 보완하면 좋겠는지 그런 생각을 제가 좀 해봤습니다. 제 자신도 마찬가지지만 그 고유의 한계는 불행하게도 원인과 결과의 단계를 촉발하지 않는다 이게요. 상관관계까지 해서 뭐 이렇게 논평을 하고 그다음에 쭉 어떤 방향 제시도 어떤 경우는 하는 경우도 있긴 있습니다만은 확실한 원인과 결과 관계까지는 촉발하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그 어떤 그 방송이 이제까지 보면은 그래서 이 상관관계 단계가 세심한 관찰과 종종 중요한 수학적 계산에 근거하더라도 왜라는 질문이 전혀 제기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그러면 왜 그 이재명이가 그 중국 간첩 역할을 하느냐? 이거에 대해서 아주 그 진지하게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셋째 단계로 결과 원인, 결과의 사고, 과학적 사고방식으로 접근해 봐야 되지 않겠냐. 이제 더 많은 데이터를 더 찾아본들 생각을 할 필요가 있다. 아무것도 없이 생각해내야 된다. 증거가 없더라도 뭔가 그 원인을 가정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듯한 원인을 내세워야 되죠. 이재명이가 중국 간첩이라고 하는 것을 예를 들어서 하는 얘기예요. 무엇 때문에 이 결과가 존재하게 되었을까? 이재명이가 왜 중국 간첩이 되었을까? 이렇게 이제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얘기죠. 생각해야 된 원인이 유효하다면 이 원인이 반드시 설명해야 할 현실에서의 또 다른 결과는 무엇일까? 뭐 많이 있을 수 있겠죠. 대북 송금했다는 게 이제 증명이 되면은 이 그 예상 결과는 당초의 것과 성격상 달라야 한다. 아, 당초의 것과 성격이 좀 달라야 된다 이거죠. 그런 다음 이 결과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찾아봐야 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입증을 해야 되죠. 가정들은 여전히 그런데 반증될 수는 있어요. 설명될 수 없는 하나의 현상은 가정을 거짓으로 만들지만 유효성이 그렇다고 손상되는 것은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원인을 생각했는데 이 원인이 인격 모독적인 인신 공격적인 것으로 찾아졌다면 그 원인은 원인으로 포기해야 할 것이다. 라고 근본적으로 이 인본주의적인 입장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사람들은 직관으로 잘 판단하는데 직관이 어떻게 생기느냐 하는 거 이런 것은 이제 별도의 장한 어떤 그 별도의 장이기도 할 것입니다. 논리적인 사고방식, 감성적인 사고방식, 직관적인 에서 나오는 게 이게 따로따로 노는 게 아니고 상호 연결이 돼 있다는 것을 미리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2년째 윤 정부와 수싸움 중 겉다르고 속다른 중밀당 박현주 기자 중앙일보에서 하는데 최근에 이제 중앙일보가 중국 뉴스를 조금씩 띄우고 있어요. 혹언날 중국 뉴스는 왜 취급 안 하는지 모르겠다. 한국의 그 3대 그 보수 언론이 다 친중 언론들이고 중국 애새끼들한테 돈을 처먹어서 중국 뉴스는 잘 안 하는 거냐라고 제가 비판을 한 적이 있는데요. 요즘 뭐 최근에 그 중국 뉴스를 조금씩 내고 있습니다. 한미 동맹 강화한 한일 관계 개선 그리고 한미일 안보 협력을 궤도에 올린 윤석열 정부의 향후 최우선 외교 과제 중 하나는 중국과의 관계 개선이다. 저는 중국을 주적으로 하라고 얘기를 했는데 양측 모두 급격한 관계 악화나 충돌은 피하면서도 각종 현안에서 평행선만 달리는 뜨끈미지근한 관계가 2년째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적은 무슨 지적질이야? 당연히 그렇게 가야지. 협의로 연말 마무리하지만 핵심 사안은 비협적이죠. 밀당 불구 개선 추진 뭐 이런 식으로 뉴스를 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 열린 에이펙 회의에서 예의상 서로 악수 정도 하는 거로 하고 뭐 어떤 대화를 나누지는 않았다고 그러죠. 뭐 이렇게 대표들이 협상해도 그 뒤에는 그 참모진들이 그 꽁꽁해서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코치하는 또 그 참모진들도 꽤 많을 거예요. 이런 상징적인 게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그 북한이 ICBM을 쏴 올리고 그 중앙정치국 위원 겸 외교부장이 18일 북한 박명호 북한 외무성 부상을 만났다. 부상이래네.
그 만나가지고 뭔 얘기했냐? 그러니까 중국 애 새끼들도 북한도 만나고 한국도 만나고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인지 중간에서 어떻게 요리를 하겠다는지 박진 외교부 장관이 뭐 한국에서 한중일 한일중 한일중 그 외무회담을 했는데 한일중 정상회담이 좀뭐 미확정됐다. 이게 이때 이제 사진을 그렇게 찍은 거죠.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외무부 장관이 이제 그 교체될 것 같은데 조태열 씨라고 그 청문회 준비 사무실이란 걸 또 정부에서 만들어주는 모양이죠. 광화문 어디냐? 그런 빌딩이 있어요. 주로 그런 거 쓸 때 쓰는 빌딩이 있고 어, 아마 그 윤석열 그 대통령 후보 됐을 때 캠프 정도 하는 그 빌딩 아니겠느냐. 저 그 빌딩을 제가 어디 있는지는 알고 있습니다. 그 빌딩 이름이 잘 생각이 안 나는데 그런 빌딩이 있어요. 경복궁이 잘 보이는 그런 빌딩이 있습니다. 올해 우리나라 총부채 사상 첫 6천조 돌파 전망 아시아 경제에서 했습니다. 가계부채가 2218조. 그 며칠 전에 했을 때 그 가계부채가 뭐 1700조 얼마 했는데 언제 이렇게 2200조가 됐는지 부동산 담보 말고 다른 것까지 다 포함해서 그런 말입니다. 기업 부채가 2700조, 정부 부채는 1035조. 자, 정부 부채도 이제 1000조 원이 넘었고 그래서 이런 거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게 GDP 대비 그 얼마냐? 아, 요게 어디서 제가 본 것 같은데 자건 어쨌든 이 다른 나라들은 뭐 좀 내려가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게 올라가고 있다 이거죠. GDP 대비 그 총 부채 비율이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그 273.1%군요. 273.1%. 여기 포르투갈 284에서 251.1%로 내렸고 그리스는 우리보다 더 내려갔어요. 303%였는데 아일랜드가 198.8%로 내렸고 이렇게 그 30포인트 넘게 총 부채 비율을 줄였는데 이탈리아도 좀 줄였고 다 줄였는데 한국만 계속 총 부채 비율이 올라가고 있다. 한국이 디프레이션이 되면서도 부채는 계속 올라가고 있다. 한미일 연합훈련 폭격기 출격. 김영진 AP통신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어, 북한이 5개월 만에 대륙간 단독 미사일 시험 발사를 한 지 며칠 만인 수요일 미국이 한국, 일본과 연합훈련을 위해 장거리 폭격기를 띄워 북한에 대한 무력 시위를 벌였다. 죄송합니다. 비완비 폭격기 자관 한반도에 매우 무서운 죽음의 폭격기라고 그러는데 이게 이제 수시로 이제 한국에 훈련에 뜨고 있습니다. 지금 본 거 같으니까 이게 똑같은 건데 두 대가 뜬 것 같아요. 전에는 한 대만 훈련을 했는데 죄송합니다. 이 기침이 아직까지 안 나가지고 코감기가 동시에 또 기침까지 오네요. 약을 먹고 있는데도 그러네요. 어, 이런 뉴스가 떴고요. 패트리엇 미사일 대미 수출로 운영 지침 개정 합의 관방장관. 자, 하야시 외상이 완전히 그 어디 그 이제 그 잘 써먹고 좀 쉬고 있는 줄 알았는데 다시 관방장관으로 발탁이 돼 있는 거죠. 참 재밌게 생기고 친근한 얼굴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관방장관이 우리나라에 무슨 장관에 해당하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패트리어트 미사일을 이제 미국에 수출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자, 미국하고 좀 잘 돼가고 있다. 이런 거를 좀 우리는 예의 좀 반도체 경우도 그런 거죠. 다음 장에서 또 얘기를 할 건데요. TSMC에 이어 삼성까지 일본으로 연구개발 거점을 요코하마에 신설. 지즈모도라는 데서 보도를 했는데
연말 IT 깜짝 뉴스, 곧 2023년도도 끝나가고 있는 연말, 올해도 다양한 테크 계열 뉴스가 난무했는데 마지막으로 왠지 큰 것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NHK 뉴스는 한국의 삼성이 요코하마시에 반도체 연구개발 거점을 신설하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보도했다. 어, 너무 큰 이야기에 이상한 목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만 삼성이라고 하면 뭐 이렇게 하면서 갤럭시 3G 스마트폰 이미지가 있는데 에, 그거 외에 PC 스마트폰의 메모리나 SSD의 스토리지 등 반도체 기업으로서도 압도적인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 삼성의 반도체 연구개발 거점이 일본에 도대체 어떤 규모가 되는 거야? 이렇게 궁금해 하면서 4천억 엔을 출자하는데 일본 기술자도 채용할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여기에 200억 엔, 한 50%를 일본 정부가 보조하는 방향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일본이 다시 반도체를 키우려는 거에 미국하고 또 대만하고 그 다음에 한국하고 이렇게 협력을 해가면서 키우려는 것 같죠. 이렇게 그 뭐 악간짝이야 하는 뉴스도 냈지만은 또 약간 그 비판적인 뉴스도 있어요. 한국에서 비자금이 흘러가나 국내가 먼저 어, 기시다 총리 삼성 반도체 거점에 200억엔 비난 굉음 배경에 뿌리 깊은 삼성 알레르기라는 거로 프레시라는 데서 보도를 했는데 어쨌든 200억액을 이 억엔을 이 일본이 그 지원하기로 돼 있는데 TSMC 보조금이 최대 4,760억 엔인데 200억은 세 발의 피 같은 돈인데 적은 것이 것 같기도 하지만은 그 한일 간의 그 경쟁을 더 보는 모양이죠. 대만은 아주 그냥 경쟁이 아니고 그냥 어서 오쇼 해가지고 그냥 뭐 거의 5천억 엔을 정부가 대고 하는데 국내 업체로 치면 이제 래피더스 걔네들 발음이 안 되니까 라피더스 그러는데 래피더스라고 읽어야 되겠죠. 최대 1조 엔, 키옥시아에도 929억 엔, 게다가 미국 업체 마이크론에는 2135엔 등 거액을 지출하는 게 계속되고 있는데 얼마 전에 그게 확정이 됐는데 자 삼성에다가 200억 엔 지원한다는 것은 예의사랑이라도 해줘야지 이 사람들아. 일본 거기에 뭐 도움이 될 건데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 요건 제 얘기인데요.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은 반도체도 동반 나락이었다. 그 근본 원인은 미국의 일본 죽이기였을 뿐이다. 덕분에 삼성이 큰 것은 사실이다. 이제 다시 대만과 한국의 지정학적 리스크로 미국이 일본에 걸어잠근 자물쇠를 풀어주고 있을 뿐이다. 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연결해서 패자 부활전 반도체의 쇠락 맛본 기술자 결집 로이타에서 보도를 했는데 이 사진을 보더라도 그 여성분이 기술자 엔지니어인데 상당히 이 나이가 좀 들어 보이죠. 음, 50이 넘은 것 같은데 어쨌든 좀 그 기술자로 잘 나가다가 헤매다가 최근에 그 라피더스에 그 채용이 됐다. 이런 얘기하고 이 기술자들이 패자 부활전에 도전하려 하고 있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뭐 쭉 그 여러 가지 그 뭐 설명들이 있는데 키옥시아도 주식 과반을 미국 펀드 베인 캐피탈 연합이 쥐면서 미국 웨스턴 디지털과 통합 관측이 사라지지 않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미국 자본이 다시 들어오고요. 이러면서 이제 그이 스즈키 이 사람이 스즈키 유미 씨라고 되어 있네요. 저간 나이 들어서 옛날에 반도체 기술자로 일했던 분들이 지금 패자 부활전을 위해서 지금 채용이 되고 있다. 이런 거를 또 뉴스 보도가 나왔습니다. 한국 출생수 반감의 충격은 일본의 대박 금멸에도 다 초 출산 국가 한국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장렬한 현실의 내용 거창하게 했어요. 다나카 미란 한국이 주재하면서 글을 쓰는 사람이 아닌가 하는데 한국 내용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어, 1월에서 9월 상반기 신생아 출생수가 17만 7천 명이다.
그러면 그 동일한 기간에 일본의 출생 인구는 77만 명이에요. 되게 많죠. 어, 한국이 역대 최저, 역대 최소 모스크를 만들어냈고, 나중에 이제 학교도 그 폐교될 게 뭐 한두 군데가 아니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그래서 그 이런 학교가 폐교가 되고 그렇게 되면은 노인 요양시설로 또는 그 예식장을 장례식장으로 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좀 변화가 돼야 되지 않겠냐. 저는 대학교도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도 요양병원으로 하자는 의견을 바로 어저께 얘기한 것 같은데 저와 같은 생각을 하는 데가 하는 이런 작가도 있네요. 일본도 같은 길을 돌진해 가는 것인가? 이게 이제 일본도 근미래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국민의 불안과 불만은 커지고 나아가 이를 이용해 이 좌파 애들이 그를 추종하는 시민단체들이 정권 비판에 이 써먹고 획책할 것이 뻔하다. 그런데 그런 상황은 좌파 애들이 정권을 잡았을 때도 마찬가지였거든요. 그런데 정권을 잡기 위해서 이런 거를 또 이용해 먹을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경제가 디플레이션 됐는데 그 윤 정권이 그 정치를 못해서 디플레이션이고 경제가 폭망했다라고 비판하는 야당 대표의 말을 들으면은 그 뻔뻔스러움이라는 것은 참 뻔뻔하다. 그 다음에 그 뭐냐 안면수심이다. 뭐 이런 표현을 써야 될 건지 더 심한 욕이 있을 것 같기도 한데 그런 생각이 들어가요. 크리에이터 잡기 나선 유튜브, 인스타, 틱톡, 후원 시스템 구독 모델 도입. 이런 얘기는 그 변지 기자가 조선비지에서 했는데, 이 사람이 뭐냐 그러면은 이제 미스터 비스트라는 건데, 구독자가 2억 명이랍니다. 대단한 건데, 돈을 저 잘 버는데, 돈을 벌어가지고 다 그 자선 사업에 쓰고 있다. 여기 이것은 아프리카에 그 지하수 퍼올리는 거 그걸 100개를 하는 방송을 했는데 이런 거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일반 그 언론 매체 뉴스보다 더 많이들 보니까 광고까지 해가지고 돈을 벌게 되니까 그래서 이 유튜버에 많은 수많은 사람들이 다 들어와서 활동하고 있고 저도 또 그렇습니다만은 이 성공한 사람들은 사실 퍼센테이지로 보면은 극소수일 거예요. 그렇게 되는데 어쨌든 이런 그 크리에이터 창조자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콘텐츠가 좋아야 된다. 뭐 그런데 허구한 날 먹방 나중엔 식상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데 또 취향도 바뀌고 그다음에 트렌드도 바뀌고 뭐 하기 때문에 어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이런 크리에이터라고 하고 있네요. 콘텐츠. 음, 저는 뭐 콘텐츠 변할 게 없습니다. 계속 스루프 회계로 그렇게 갈 거니까요. 업체만 바꿔가지고 뭐 줄기찬 마르지 않는 콘텐츠로 계속 갈 겁니다. 저는 그럴 생각이고요. 뭐 보시는 분이 한계가 있겠지만은 전문 분야일 수도 있기 때문에 드디어 이제 콧물이 나오려고 하네요. 그렇다고 방송을 끊을 수는 없고 이렇게 하면서 또 진행해 보죠. 한국서 원대 연봉 131만 명, 평균 근로소득은 4,213만 원이다. 코리아 웨이브라는 게 이 머니투데이, 우리나라 머니투데이 그 일본판 뉴스인데 구두로 나온 걸 제가 표로 만들어 봤어요. 1억 이상이 평균 에버리지가 1억 3,560만 원이다 그런 얘기예요. 요게 근로자 수가 131만 7천 명이나 된다. 6.4%입니다. 전체 근로자 수에. 그리고 면제자가 690만 명이 있는데 33.6%는 세금을 안 낸다. 면세점 이하의 소득을 번다. 33.6%는 그러니까 아주 이 박봉이라는 얘기겠죠. 전체 평균은 4,213만 원인데
2017년 거 5년 전 거를 왜 이게 작년 거 2021년도 걸 얘기를 하지? 어쨌든 15.5%가 인상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그 2022년도 전체 그 월급을 받는 근로자 수는 2천만 50 2천5만 3천 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구가 한 그 4,800, 뭐 이 정도면 반 정도는 아니지만 45% 정도는 근로소득자들이다. 한국에. 이 근로소득자들이 버는 돈으로 그 경제가 또 돌아가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제가 계산을 해봤어요. 평균 연봉이 4,213만 원이라면은 전체 근로자가 여기 2천만 53만 명이거든요. 요거를 이제 금액 단위는 천 원인데 864조 9,289억 원입니다. 그러니까 2022년도에 전체 근로자의 소득은 865조다. 아까 총 부채가 가계 부채가 2천 몇백 조였죠. 머리가 나빠가지고 어, 그런데 그 근로소득의 한 3배 가까이 되는 거예요. 그 저기 그 부채가 버거울 겁니다. 아마 버거울 겁니다. 그 가계부채가 그렇게 많아가지고는 이게 문제겠죠. 그래서 사회 조직도 피라미드 구조지만 거기에 따른 인공 구조도 피라미드 구조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중간층은 4,200만 원 이상 1억 원 이하로 그 폭의 계층이 많을 것이다. 60%가 될 것 같아요. 이 중에서 4천만 원 이상 1억 이하면은 7, 8천만 원, 6천만 원, 5천만 원 이런 등급들이 또 있겠죠. 이들을 근데 중산층으로 분류할 수 있을까? 글쎄 올시다. 1억 원 이하 연봉자들은 결혼하기도 어려운 게 현실이다. 왜냐? 자, 1억 이상 받는 현대차, 뭐 포스코, 그다음에 뭐 이런 잘 나가는 그 민노총 그 이 노동 귀족 애새끼들이 자기 자식한테도 그 자리를 물려주고 결혼을 잘 해가지고 일반적으로 보는데 1억들이 연봉이 넘는다는 게 뉴스에만 계속 떠들고 있고 평균 보통 사람들, 오디너리 피플에 대한 노태우가 보통 사람들을 위한 세상이라고 해서 선거 프레이즈로 그 얘기를 했었는데 보통 사람들의 얘기는 없고 그다음에 그 뭐 TV라든지 아니면은 그런 어떤 그 드라마나 이런 걸 보리대로 상류층 정도를 가지고 뭐 남녀 치정 얘기나 뭐 그다음에 이제 권력 얘기나 뭐 이따위 것들뿐이 안 하는 그 방송 수준으로 봐서 이 민초들 또는 보통 사람들에 대한 그런 어떤 재미있는 드라마 같은 거를 못 만들어내는 한국의 이 방송 그 드라마들 수준 그런 것만 보고 자란 여자들이 1억 이하는 결혼하고 싶지도 않다. 그러니까 그래 그렇게들 늙어서 죽어. 그러면 한국이 소멸되는 거야. 이런 얘기뿐이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출산율 급저하, 한국 소멸 위기, 남성 우위 결혼의 여성 혐오? 아니 그런 것 같지가 않은데 남성 우위라고 지금 우리나라가 무슨 개똥 같은 얘기야. 아니 오히려 페미니즘, 여성 가족부 등이 문제 아닌가? 남녀 평등이랑 왜 남성 가족부는 없는겨? 어? 여성 병역 의무에 조기 결혼하면은 면제 이런 거 좀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런 거는 이제 제가 마초적이고 또 그렇게 또 공격을 할지는 모르겠어요. 그 페미니즘을 가지고 있는 그런 데서 그 윤 대통령도 그 대선 공약이 여성가족부 없애겠다 그러면 확실히 없애지 못 없애고 1년 반이나 됐는데 안 없앴다는 얘기는 뭔가 그 약점을 잡힌 게 있는 거 아닌가 그런 또 생각이 들어가요. 그냥 옛날 같으면 내무부가 뭐예요? 요즘은 국가안전부, 아니, 국가 뭐 행안부라고 그러지, 행정안전부. 거기에서 다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왜그 조직들은 만들어가지고 공무원 쓸데없는 공무원들은 많이 만들어가지고 일자리 창출한다고 그따위 식으로 해가지고 전산화가 다 돼 있는데도 이 직원들은 늘리고 그리고 또 전산은 먹통하게 만들고
유지보수도 제대로 안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 먹통이 되고 그러는 게 해킹을 당한 건지 어떻게 된 건지도 모르고 뭐 이따위게 그 정권이 바뀌어도 그런 행정의 그 구태의연한 그런 것들은 여전히 못 바꾸고 있습니다. 뭐가 혁신인지 잘 모르겠어요. 보수고 진보고 나발이고 국민의 그 어떤 그 이 생활 안전이나 이런 걸 위해서는 에, 두 쪽이 다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놈이나 똑같은 놈들 아니냐라는 마음들이 들게 되면은 뭘로 찍겠냐 이게요. 뭘 가지고 찍겠냐 이게 두 놈이 똑같은 놈들인데 그러니까 누구 찍을까 누구 그게 이제 이번 4월 달에 이제 결판이 날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